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7년 영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젊은 여성이 잇따라 희생되었지만 당시 수사 기법이 부족하고 단서 또한 매우 적어서 결국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2년 후 사건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며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범인의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트주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프랑스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전원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웬디 넬은 25살로 그녀는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왔고 현재 켄트주의 텀브리지 웰스에 있는 사진관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새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웬디는 친구들로부터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1987년 6월 23일 웬디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동료가 웬디의 남자친구에게 일을 알렸고 남자친구는 웬디가 늦잠을 잤을 거라 생각하며 웬디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창문 하나가 열려있는 것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그 순간 남자친구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웬디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웬디의 몸과 침대 여기저기에는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웬디는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망 전에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전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간단히 정리한 듯 해보였고 남겨진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쇼핑백에서 붉은색 지문 하나를 발견했으며 웬디의 하얀 셔츠 소매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붉은색 작은 핸드백도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단서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1월 24일 웬디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후 같은 켄트주에서 20살의 캐롤라인 피어스가 실종되었습니다.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죠. 3주 텀브리지 웰스에서 약 64km 떨어진 롬니 습지의 한 도랑에서 트랙터 운전사가 오랫동안 사망한 상태였던 캐롤라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몸에 딱 붙는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캐롤라인은 이전에 희생된 웬디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 다 목이 졸려 사망했고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한 범인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범인에게 방 안의 살인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의 시신은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늘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 이처럼 연달아 두 건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기술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없었고 CCTV 같은 감시 장치도 없었으며 DNA 분석 기술은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8년 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목격자도 없고 물적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두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지역의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999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 초보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지역 경찰은 미제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관된 증거물에서 DNA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범인과 일치하는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사람들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리가 없었습니다. 2019년 32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보 덕분이었습니다.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 웬디의 이불과 캐롤라인의 속옷에 남아있던 잔여 체액에서 범인의 일부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핵심 기술인 가족 DNA 분석 역시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범인의 DNA 정보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없더라도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DNA 일치 검사를 통해 범인이 속한 가족을 특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용의자의 범위를 90명으로 좁힐 수 있었고 그중 DNA 샘플과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가족이 데이비드라는 성을 가진 집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데이비드 가족의 가계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시간과 장소가 일치할 수 있는 인물을 추적한 끝에 이 가족의 일원인 데이비드 풀러를 최종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데이비드 풀러는 과거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로 학생 시절에는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었고 사회에 나온 후에는 종종 주거 침입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기록된 그의 절도 사건만 해도 20건 이상이었지만 초기에는 DNA 채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에 두 여성이 희생되었던 당시 데이비드는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 중이었고 당시 젊었던 그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경찰은 데이비드 풀러의 집에 수색영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풀러는 이미 66살에 백발이 성성한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1954년에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총 3번의 결혼을 했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여러 차례 외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현재의 거처로 이사온 이후 이웃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게 데이브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경찰이 데이비드 풀러에게 두 피해 여성이 살해된 장소인 켄트주와의 연관성을 묻자 데이비드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곳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서 발견한 증거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고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발견된 영수증에 따르면 1987년 당시 데이비드는 켄트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는 당시 자전거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주 다니던 자전거 코스 중에 캐롤라인의 시신이 발견된 롬리 습지를 포함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비드가 당시 살았던 집은 피해자 웬디가 살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같은 길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당시 캐롤라인이 근무하던 식당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웬디가 일했던 사진관의 로고가 새겨진 편지 봉투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980년대에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데이비드는 잔디 위에 깔린 담요 위에 엎드려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그의 신발 밑창이 마침 사진 속에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3년 전 웬디의 방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남아있던 신발 자국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진 속 신발 밑창과 웬디 방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의 무늬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데이비드가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데이비드의 DNA를 채취했고 33년 동안 도망쳐온 이 범인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드러난 진실과 함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시체 안치소의 악마도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데이비드 풀러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저장 장치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모아온 2200장의 초기 저장 디스크, 1300여 장의 CD, 30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저장 장치들은 특별히 숨기려 한 흔적 없이 상당히 무심한 방식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장 장치들을 열어본 후 경찰은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기들에는 엄청난 양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장식장 뒤에 숨겨져 있던 4개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다른 장치들보다 훨씬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단순히 부끄러운 수준을 넘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데이비드가 시체 안치소에서 시신을 모독하며 저지른 엽기적인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노트 한 권에는 데이비드가 모든 피해자의 정보를 일일이 기록해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모독했던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는 33년 전 2건의 살인사건의 범인일 뿐만 아니라 시체 안치소의 악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사 결과 데이비드는 102구의 여성 시신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 후에도 끔찍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9살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100살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대조 작업을 통해 총 82명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으나 20명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데이비드 플러가 남긴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도전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엽기적이고 병적인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압도적인 물증과 증거 앞에서 데이비드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의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그는 병원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며 켄트 앤 서섹스 병원과 텀브리지 웰스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의 전기 및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했기 때문에 병원 모든 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만능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로 인해 그는 시체 안치소를 포함한 병원의 모든 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시체 안치소에는 2개의 출입문이 있었지만 한쪽 문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 문은 상대적으로 더 은밀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이러한 병원의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늘 감시가 없는 출입문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퇴근한 후 감시가 없는 곳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소형 카메라를 휴대해 자신의 범행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범행 날짜, 피해자 정보 등을 자신의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며 이를 전리품처럼 여겼습니다. 아마도 데이비드 플러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며 겉으로는 항상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전구나 전선이 고장나면 늘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리해 주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항상 미소를 띤 채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데이비드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친절하고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데이비드는 야근을 매우 즐기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 번도 불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그야말로 성실한 영국의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체포되었을 때 병원 동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했던 이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겠다고 느꼈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플러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리처드 배드콕 박사는 데이비드의 범행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단순히 절도를 저지르다가 점점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타인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진 전형적인 범죄의 단계적 심화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극단적인 시체 성애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남긴 검은색 노트를 통해 경찰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그가 시신을 모독하는 범행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1987년 그의 첫 범죄 이후부터 2008년 사이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플러의 범죄가 공개되자마자 영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보건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와 국회의원 그렉 클라크가 즉각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범인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이처럼 악랄한 사건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매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시스템과 제도도 완벽히 갖춰진 곳입니다.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른 병원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의 범죄는 극도로 악랄했지만 영국의 법률상 시신을 모독하는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시신 모독 외에도 데이비드는 수십 건의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건의 살인죄, 아동 음란물 촬영죄, 관음죄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살인죄로 2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 다른 혐의들을 포함해 총 12년의 유기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데이비드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건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